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3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송룡입니다. 뽕 PD 한 명 빠졌는데 썰렁하네요 좀. 그러네요. 여기가 널널합니다. 역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자리 안다고. 뽕 PD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오늘 하루 결정을 하게 됐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대본이 없습니다. 댓글밖에 없습니다. 대본이 없고 댓글만 네. 있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무대본 날방송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오늘 하성윤 기자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요. 원맨쇼 기대해 주세요.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승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9월 1일 수원 FC 대 대전 경기에서 김현 선수가 페널티킥을 3번 연속 찬 일이 있었는데요. 왜 차기 전에 주춤거리는 동작을 했는지 그것도 3번 연속으로 말이죠. 참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의문은 페널티킥 상황에서 김현 선수처럼 킥을 하기 전에 한 번 주춤거리는 동작이 골키퍼에게 과연 큰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데이터가 있다면 성공률도 어떤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페널티킥과 관련하여 재밌는 기록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저 성공률, 연속 성공 실패 기록 같은 항상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김현 선수가 3골을 다 넣었나요? 페널티킥을? 아니죠. 그 지난주에 혹시 방송에서 이 얘기 잠깐 하지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않았었나요? 김현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서 첫 번째 킥을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가기 전에 약간 주춤하는 동작이 있어요. 주춤하는 동작에 한마디로 속아서 그 상대 선수와 같은 팀 동료 선수들이 페널티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처음에는 성공을 했어요. 첫 번째 킥은 성공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차게 됐어요. 그 다시 찬 것까지 포함해서 3번을 찼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래서 다시 차게 됐는데 두 번째도 똑같은 동작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골키퍼가 속아가지고 골키퍼가 한 다리를 거치지 않고 라인에 그럼 앞으로 다시 차야죠. 근데 그때는 실축을 했어요. 김현 선수가 실축을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됐죠. 근데 또 주춤거렸어요. 세 번째 했는데 세 번째는 결국 실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결국은 실축으로 끝났군요. 예, 실축으로 끝났는데 뭐 어차피 결과는 1대0으로 수원 FC가 이겼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겠지만 당시에 이 주춤거리는 동작을 3번 연속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게 선수의 뭐 개인 습관이고 루틴이고 네.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이 주춤거리는 거는 규정상으로는 페널티킥을 할 때 주춤거리는 선수들이 요새 꽤 많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트렌드처럼 손흥민 선수도 조금씩 주춤. 근데 조금 바뀌었죠. 예전에 잠깐 차다가 한번 다시 차고 막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는 좀 자제를 그렇죠. 하는 편이죠.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춤하는 게 뭐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차는 선수도 있고 가다가 깡충이 네이마르가 종종 하는 거. 그 대표적인 요새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좀 그렇게 많이 차고요. 그거를 좀 한 3, 4년 전에 제일 처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거를 많이 했던 선수가 조르지니오 선수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되게 멋있진 않은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타이밍을 뺏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투수의 그 투구 모션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투구 모션도 계속 그 똑같이 던지는 것 같지만 주자가 있을 때 또 카운트에 따라서 투구 폼을 빨리 했다가 늦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규정상으로는 잠깐 주춤거리는 건 괜찮아요. 아예 정지 동작이 있으면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파울인데 연속 동작으로 보기 때문에 주춤거리는 거나 깡총 뛰는 거는 인정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타이밍을 뺏는 과정이다. 뭐냐면은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잖아요. 골키퍼 다이빙할 때 주춤거리면서 이 골키퍼가 먼저 다이빙하는 거를 보고 차는 게 케이스가 있고요. 그렇게 골키퍼와 신경전에서 다이빙 방향을 읽기 위한 그 타이밍 뺏기 위한 게 하나 있고요. 한 가지는 보통 노련한 골키퍼들이 선수의 디딤발을 많이 봅니다. 네, 디딤발 보고 안다고 하더라고요. 디딤발의 발에 그러니까 오른발잡이 기준으로 왼발이 어떻게 디디냐 이 각도에 따라서 혹은 그 몸 방향을 보고 방향을 예측하고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 주춤할 때 그 순간적으로 이걸 현혹하는 거죠. 발 못 보게. 발 못 봐서 순간적으로 딱 딛고 바로 찰 수 있게. 그래서 차기 직전에 마지막에 꽁충 뛰는 케이스가 많죠. 얼마 전에 해외 토픽이었는데 네. 그 페널티킥 차기 전에 그 마네킹처럼 멈춰 있다가 한 몇 초 동안 멈춰 있다가 찬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인정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마네킹처럼 멈춰 있던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저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한 30초 이상 걸렸어요. 뭐냐면은 잔발로 거의 아니요. 차기 전에 네. 딱 차기 전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멈춰 있다가 찾는데 게 인정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네. 규정상 안 될 텐데요, 그거는. 그게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안 되는데 왜 이게 인정이 되냐 했더니 그때 이정찬 통해서 좀 알아봤던 것 같은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궁금하다. 이렇게 있다가 찾다고. 네, 멈춰 있다가 혹시 멈춰서 조금씩 다리 한 멈춰 30, 있다가 30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고 고개라도 떨었나? 달달달달 떨다가 그러면은 연속 동작이라 할 수 있죠. 제 기억으로는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한 30몇 초 걸려서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뛰어가서 차는 과정을 정말 잔발로 35초 걸려가지고 갔던. 그래서 넣었어요? 그 기억 안 나요, 그거는. 페널티킥 차면서 덤블링한 것도 본 것 같고 그렇죠. 차는 순간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뒤로. 왜요? 굳이? 굳이. 그런 케이스 그리고 갑자기 유명한 페널티킥 그림입니다. 차러 갔다가 뒤로 돌아서 뒤꿈치로 찬 경우. 왜? 네. 굳이? 네, 굳이. 다 속이기 전부 위한 들어갔어요, 거고. 전부. 들어갔어요? 네, 전부 들어갔어요. 얘가 페널티킥 차러 가서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발 뒤꿈치로 차서 넣는 경우가 있고요. 와 근데 그게 아까 들어갔구나.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킥을 차고 덤블링 하는 게 아니에요. 차기 페널티킥 전에? 차면서 차면서 차는 힘으로 공을 차고 나서 그대로 뭐야, 비보이야, 뭐야? 거죠. 네. 어머. 진짜요? 그래서- 재밌는 기록들이 많네요. 네. 그리고 제 기억에 예전에 팔레르모라는 아르헨티나 선수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꽤 보카 주니어스 소속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예전에 뭐 코파 아메리카 2000년 정도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일 텐데 그때 거기서 페널티킥으로 실축 헤트트릭을 했죠. 세 번을 다 놓친 거예요. 내가 차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아르헨티나가 졌을 거예요. 세 번 못 넣었는데 이기긴 어렵겠죠. 평생 먹을 욕 다 먹었겠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페널티킥 실축으로 더 유명해졌죠. 반면에 페널티킥 잘 차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제가 자료 조사를 좀 이거 많이 해왔는데 그냥 이것저것 설명해드리면 일단은 네이마르 선수 잘 우리 6월달 A 매치 때 페널티킥 김승규 선수 상대로 2골 넣었잖아요. 네이마르 선수가 이 선수도 약간 루틴이 있어요. 그 젠걸음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가요. 그리고 네이마르는 끝까지 골키퍼 본 다음에 골키퍼 움직임 보고 그 순간 이 선수는 디딤발의 각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 차는 오른발 각도를 꺾어서 골키퍼가 뛰는 반대쪽으로 차는 그래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선수죠.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 타이밍 같은데 선수들은 그게 타이밍을 보이나 봐요. 하긴 그러니까 선수하겠지. 그러겠죠? 그렇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페널티킥 성공 확률을 몇 % 정도로 보세요. 통상적인 통계입니다. 선방 골키퍼가 선방. 아니요. 성공 확률. 성공 확률. 한 80% 정도 70몇 프로 되지 않아요? 보통 75%로 네, 그 봅니다. 정도 되죠. 그리고 선방 확률이 11%. 진짜 낮다. 그럼 실축 확률이 14%. 음. 실축보다 선방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 정도로 페널티킥이 이제 왔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보통 75% 성공 확률을 보는데 월드컵 승부차기 성공률은 70%밖에 안 됩니다. 긴장해서 잘 안 그렇죠. 되는구나. 월드컵이라는 무대 또 승부차기는 뭐 소개하실 게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제가 팔레르모 이야기는 1999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콜롬비아를 상대로 3번 실축한 거였고요. SBS 저희가 리포트가 앵커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제목이 세상에 이런 PK가 정지화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포르투갈 축구 2부 리그에서 기상천외한 페널티킥이 나왔는데 보세요. 근데 우리만 보고 이거 보세요. 어머. 멈춰 있죠. 차기 전에 뭐 하는 거야? 10초를 멈춰 있다가 차요. 근데 넣었네? 네. 이렇게 그래서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은 그 페널티킥 정지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면 있네요. 이게 리포트였나요? 네. 아니 앵커 설명이었는데 11초간 멈췄다가 찼는데 왠지 제가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기억 못 하신 거예요? 아니 기억나요. 보니까 기억난 거. 포르투갈 리그 사무국이 네.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왜 골로 인정됐는지는 기사를 안 썼는데 근데 어쨌든 골로 인정됐어요 이게.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고 현지 언론은 조각상 페널티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게 하성룡 기자가 썼고요 기사를. 맞나요? 제가 쓴 거. 네, 전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 제목은 제가 달았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기억나네요. 보니까. 이 제목은 제가 달았고요. 네. 아 진짜 저런 그리고 게 이게 있구나. 불과 1년 전입니다. 2022년 8월 22일 기사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확인 사살까지 하시네요. 네. 이걸 기억 못 하다니 자기가 써놓고 추측 건데 그러면은 아마 킥 직전에 멈추는 건 괜찮나? 나한테 물어봐요. 리그 사무국에 물어보세요. 네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성룡 기자 오징어 된 이야기였습니다. 오징어 된 이야기? 확인 사살 당했고요. 그럼 저 계속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자 이제부터 하성룡 타임. 아니요. 그 페널티킥 준비해온 게 많습니다.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가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알아봐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퍼지게 되는 케이스인데 다 털어야죠 그러면. 네, 다 털어야죠. 오늘 뭐 뒤에 뽕PD가 없으니까 오타 찾을 일도 없고 네, 시간이 대본도 많아요 없고 저희가. 그냥 무대본으로 날방송으로 가겠습니다. 무대본은 좋은데 무대볼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밌는 제가 이거 하나 페널티킥을 과연 세게 차야 성공률이 높을까, 살살 차야 성공률이 높을까 이런 통계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세게 차는 기준이 뭐 있나요? 빵. 공스피드 뭐 구속 있어요? 구속? 50%햄, 75%의 힘, 100%의 힘. 근데 네이마르 차는 거 보니까 되게 빵 안 차던데 그래도 네. 잘만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차는 선수들 보면 좀 섞어서 하긴 하는데 대체로 세게 안 차죠. 네. 보면 정확히 차죠. 네. 그러니까 메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페널티킥을 주로 이제 스트라이커들이 찰 때는 세게 안 차더라고요. 보면 골잡이들이 찰 때는. 그럼 근데 이제 50%가? 미드필더들 킥 좋은 선수들이 찰 때는 세게 차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구석으로 자신 있게 네, 차는 구석으로. 경우죠. 그냥 지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챔피언스리그 결승과 월드컵에서 나온 129차례의 페널티킥을 분석한 결과 75%의 힘으로 차는 게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적당히 차야 적당하게. 되는 거죠. 100%로 찰 경우가 63% 성공률이고요. 75%로 찰 경우 81%. 반면에 50% 이하의 힘으로 살살 찰 경우가 47%.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살살 차면은. 네. 뭐 이거 별로 재미 없었나 보네요. 반응 준비한 거 많다면서요. 다른 거. 네. 그 여기 질문해 주신 계속 요구해 이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시고요. 왜 다른 거요? 다른 거. 역대 페널티킥 성공률. 여기 질문해 주신 거니까 이거 뭐 답변 드려야겠죠? 75%라고 했잖아요. 역대 그- 페널티킥 성공률 선수. 선수 네. 높은 선수. 예, 역대 누가 페널티킥을 가장 잘 찼냐? 누구예요? 근데 이거는 그 저기 객관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객관식 맞춰보고 싶네. 1번. 준비를 안 했구나. 1번. 갖다 붙여 그냥. 알겠습니다. 1번. 호날두, 호날두. 2번. 메시, 메시. 3번. 브루노 페르난데스, 4번. 플라티니. 플라티니? 플라티니겠는데 그러면? 왠지 플라틴일 것 같은데? 맞죠? 아니요, 계속 불러주세요. 더 많아요. 플라티니. 5번. 오버 막 얘기하네. 앨런 시어러. 시어러. 몇 개 이렇게 좀 페이크를 넣어야죠. 응. 근데 왠지 플라틴이 같은. 6번 발로텔리. 7번 맷 르티시에. 왜 이렇게 보기가 많아요? 7번까지. 세상에 칠지선다형이 어딨어? 보통 오지선이죠. 뭐 하세요 지금? 킬러 문항입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킬러 문항 이제 사라졌어요, 선배님. 축동이 있어요. 킬러가 되고 싶어 갑자기. 네네. 킬러 문항 이제 사라졌는데. 이건 킬러 중에서 굉장히 1급 살인인데요. 이거는 거의. 네, 정답은요.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맷 르티시에라는 선수인데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는데 저 1990년대 중반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뛰었던 혹시 두 번 차서 다 넣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죠. 이 선수가 그래도 축구 90년대 많이 보던 사람은 조금 기억을 하는 선수이긴 한데 90년대 선수예요? 네, 90년대 중반에 어느 나라? 잉글랜드 잉글랜드. 진짜 잉글랜드 모르겠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A 매치를 많이 뛰진 않았어요. 음. 그때 8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선수 뛰었던 사람인데요. 49차례 시도를 해서 48번을 성공했어요. 오 많이 넣었다. 99%네. 98%. 예. 아까 저희 플라티니 프랑스 출신이죠. 플라티니가 2위. 45회 중 44회. 그러니까 플라티니도 뭐 전담 키커였고 네. 앨런 시어러도 전담 키커였고. 그렇죠. 메시가 제일 많이 넣지 않았을까? 메시 막히는 거 많이 못 보지 않았어요? 저도요. 그건 좀 뒤에 나옵니다. 근데 49, 그러니까 98%는 안 되겠죠 메시도. 네. 메시가 한 8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 3위 네덜란드 반바스텐 94%, 4위 앨런 시어러 92%, 발로텔리가 의외로 90% 5위로 없네. 있습니다. 메시 언제 나와요? 메시가 있었나요? 여기? 메시에 나와요? 예, 메시는 메시 아까 2번이었는데. 네. 근데 이게 2023년 5월 말까지 기준이어서 조금 뭐 옛날 선수들이야 그대로겠지만 현역 선수들은 조금 업데이트가 될 수는 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6위고요. 호날두가 의외로 9위. 성공률이 크게 높은 편이긴 하지만 호날두가 84%로 성공률이 높아요. 메시는 몇 %예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안 나왔어 메시? 메시 성공률 높지가 않구나. 뒤에 어딘가 있을 텐데. 없네. 그렇죠. 뒤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기준으로 메시는 109골을 넣었는데 31회 실패를 했어요.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70%도 안 되네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근데 메시는 신이야. 그런데 지난 시즌까지 말씀드린 기준으로
역대 페널티킥을 많이 넣은 선수 1위는 호날두입니다. 호날두가 페널티킥으로만 146골을 넣었어요. 항상 지가 차니까. 네. 근데 근데 146골을 넣었어 페널티킥으로만. 예. 근데 이게 통계가 조금 제가 갖고 온 게 두 개가 다른 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성공률은 호날두가 84%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151의 성공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난 시즌까지는 146골, 29의 실패. 호날두도 성공도 많은 만큼 실패도 많고, 근데 그래도 성공률이 84%로 높죠. 지금 단순 계산 안 되는데 메시가 109골에 31의 실패면 몇 퍼센트 정도 나올까요? 한 70이 안 되죠. 70 안 되나요? 130번 차서 100번 넣은 거죠. 네. 계산해 보세요. 네. 네. 계산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 해보면 되죠. 3위가 질라탄으로 질라탄. 84골 넣었습니다. 그 네이마르가 4위입니다. 역대 4위. 75골. 질라탄이 그 신현준 씨. 맞습니다. 예. 83%네. 84%네. 너무 많이 깎았는데요. 70%. 그러니까 109골 31. 140번 140번 차서 140번 찬 거구나. 예. 140번 차서 109골을 넣었으니 77.8. 77.8%네. 이거는 수능 1번 문제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쉬운 문항이죠. 네. 또 있나요, 킬러 문항? 킬러 문항은 최악의 키커? 최악의 키커? 예. 가장 많이 실패한 예, 선수. 예, 예. 가장 많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률이 낮은 선수. 그렇죠. 이거는 딱 한 명만 알아봤는데. 그게 가장 많이 실패한 선수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니죠. 왜 실패 횟수가 적어도 찬 횟수가 적으면 아 확률로. 확률로. 어. 의외로 에딘 제코 선수가 못 찼습니다. 아 에딘 제코. 20회를 찼는데요. 9번을 실패했습니다. 11번 성공. 에딘 제코 어느 나라였죠? 에딘 제코가 동유럽인데? 저기 폭격기였는데 헤더 잘하는 선수 갑자기 사람 아니었어요? 비행기였어요? 별명이 폭격기. 헤더를 워낙 잘해가지고 아, 갑자기- 헤더를 잘해서 페널티킥은 좀 약했나 보다. 페널티킥은 헤더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 머리로 할 수 없나? 일단 없죠. 머리를 써야죠. 이렇게 돌릴 수 없잖아요. 에딘 제코가 갑자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네. 옛 유고. 아, 그렇습니다. 유고였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선방 순위까지 이게 자료 조사다 보니까 막 나와서 선방 순위라고 사미르 한다노비치 골키퍼가 있어요. 슬로베니아 국가대표 출신이고 인터밀란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인데 43회 세이브를 했더라고요. 몇 번 중에 그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한 죄송합니다. 200번 중에 43회는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킬러 문항이네. 네. 2위가 부폰. 아, 부폰 오. 30회. 예, 그다음에 노이어가 4위. 오, 22회. 노이어 체유가 없어요. 5위. 예. 3위는 디에고 알베스라고 저희 브라질 선수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갈 건데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페널티킥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안티에이징. 안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규정이라고 일명 그렇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뭔가를 만들었는. 부정한 행위를 해서 그걸 막으려고 한 건가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결승입니다. 아르헨티나 대 어, 프랑스 승부차기까지 갔죠. 승부차기까지 갔을 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아르헨티나 골키퍼가 마르티네스. 네,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엄청 골대 앞에서 현란하게 좌우로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선방한 다음에 엄청 어깨춤을 막 덩신덩신 맞아요.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굉장히 하지 말라고. 약간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네. 음. 그거 그리고 이제 사건이 그 이후로 우승컵 받았을 때도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그렇죠. 그 이후로 지난 3월달에 아이팝이라고 있잖아요. 축구 규정 만드는데 아이팝에서 규정을 아이팝. 바꿉니다. 네, 골키퍼 페널티킥 키커 도발 방지법입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줘야 된다. 존중을 보여주지 않는 행동, 키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도 안 돼요? 팔 이렇게 하는 걸 하잖아요. 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보통 신경전 하느냐고 양쪽 골대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툭툭 차고 그다음에 상대가 키커 공 뺏어가지고 시간 끌고 하는 그런 지연 행위들을 못하게 하고요. 끝나고 그거는 심판 재량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과연 상대를 조롱하는 것인가, 네. 신경을 자극하는 것인가 아닌가. 네. 그래서 선방 후 이제 과도한 세레모니까지 금지하고 해서 이 규정이 3월달에 바뀌었고 그게 적용이 이제 유럽 새 시즌 시작되는 7월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요. 어깨춤 금지법. 어깨춤 금지법. 자 이제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와 대본 없다. 와 제목 정해 오셨어요, 이기긴 선배님? 이겼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뭐 그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쩝. 쩝. 자, 두 번의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네. 한 주 동안 웨일스와의 0대0 무승부, 사우디와의 1대0 승리.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사우디한테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웨일스전이 너무 재미없었어요. 좀 한심했죠. 네. 네. 저 그 모닝와이드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그 헤어 메이크업 받을 때 잠을 깨우려고 그 일부러 틀어놨었는데 잠이 잘 안 깨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 답답하고. 3시 45분 경기였잖아요. 웨일스전이. 일어났어요. 킥오프 보고 10분 만에 잠들었어요.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후반 55분인 거예요. 그 정도로 경기가 저는 너무 재미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웨일스전이 졸전이었을 정도로 너무 재미없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경기. 예. 아니, 그러니까 골을 너무 못 넣는 게 공격 축구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클린스만 그렇죠. 감독님이? 네. 저희 아나콘다도 질 땐 지더라도 골은 늘 넣거든요. 근데 골이 안 터지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웨일스전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정도의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자, 그 클린스만 왜 그래? 왜 그래? 웨일즈한테 왜 여러 가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윙어 클린스만 감독이 윙어들 특징이 뭐냐면은 반대발 윙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기하는 거 보면은 그 정발이라고 하죠. 왼발잡이는 왼쪽 윙, 오른발잡이 오른쪽 윙. 그런데 꼭 두 명 다 반대발을 쓰거나 한 명은 꼭 반대발을 포지션을 놔요. 왜요?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놓던가 그런 식으로 그 선수들이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고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겠죠. 그 측면에서 올리는 사이드에서 올리는 크로스들은 풀백들이 올라가서 하게 하고 그 선수들은 중앙으로 들어가서 공격 숫자를 더 많이 늘리고 중앙 쪽 공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발 윙어를 꼭 하는 것 같은데 이날 웨일스전 왼쪽 측면에는 이재성 선수 왼발잡이입니다. 거기 괜찮은데 오른쪽에 홍현석 선수 왼발잡이입니다. 한 명 그렇게 뒀죠. 근데 이 선수들이 둘이 들어가긴 해. 근데 이날 전술에 완벽한 실패인 게 웨일스가 5백을 썼습니다. 가운데 거의 한 8명이 밀집돼 있었어요. 웨일스가요. 그럼 중앙을 누르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문제는 또 한 가지는 이 선수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풀백들이 너무 촘촘하게 있으니까 양쪽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못 올려요. 그렇지. 크로스를 못 올리니까 공 뒤로 빼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일명 U자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U자. 양쪽 계속. 사이드에서 왔다 갔다만 가운데로 못 가고. 힘들기만 해. 네. 그렇게 공간이 가운데 선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사실상 투톱으로 쓰긴 했는데 실제 뛴 역할은 미드필더 역할을 했어요. 네. 거의 하프라인 나중에 경기 안 풀다 보니까 밑에 하프라인 내려오던데요? 아래까지 내려와서 공을 네. 운반해서 가는 역할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이날 황인범 선수의 부진이 너무 컸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박용우 선수와 황인범 선수를 놨는데 박용우 선수는 약간 좀 홀딩 아래에서 역할을 해주고 황인범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황인범 선수가 이적을 놓고 팀 훈련도 못하고 경기력이 안 좋죠. 예, 지금 경기 한 경기도 못 뛰었죠. 이번 시즌 첫 경기예요. 첫 경기를 대표팀에서 뛴 겁니다. 경기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고 경기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우리 같은 경우 옛날 벤투호 감독 시절에 황인범 선수가 거의 황태자. 중앙에서 볼을 좌우로 뿌려주고 창의적인 패스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밀집 수비를 뚫으려면 그런 패스들이 통해야 되는데 그럼 황인범 선수가 그런 패스를 찔러주지 못하니까 일찍 교체 아웃됐죠. 그래서 중앙 플레이가 사실상 거의 실종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날 경기에서. 중앙이 풀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내려와서 볼백을 받아주고 안에 선수들 밀집 수비를 못 뚫고 하다 보니까 이날 경기에서 전체 슈팅 수가 4개, 유효 슈팅 1개. 그것도 손흥민 선수가 하나 날린 거죠. 네. 정면으로 골키퍼 정면으로. 네. 그리고 이날 그래서 사실상 빅 찬스가 0개였어요. 0개. 예. 이날 그 또 이재성, 홍현석 선수 양쪽 스위칭 하는데 그 스위칭 플레이들이 잘 안 되고 사이드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정말 근데 너무 많이 뛰었겠는데 그 두 그리고 명. 우리는 반대로 또 위협적인 실점 장면이 한 2-3개 정도 네,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날 저 수비 보면서도 답답한 게 물론 아까 잠들었다고 했지만 나중에 다시 다 봤습니다. 수비가 대표팀 수비가 왜 이래라고 할 정도로 약간 공이 있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또 이쪽에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다가 골대년대. 그거 축구 처음 할 때 하는 건데. 크로스를 허용하면 반대쪽에 수비가 텅 비어 있으니까 헤더 허용하고 그런 경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비 전술이든 공격 전술이든 클린스만 감독의 세부 디테일한 전술들이 전혀 없었던 경기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모여서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모여서 미넨 첼시전 갈까 말까 논의 좀 하고 했겠죠. 클린스만 감독은 이 경기를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이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도 앞선 지난 3월달, 6월달 경기들은 승리를 못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였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일부 경기는 아니었지만
왜냐면은 공격 기회가 많았다. 우리가 골 결정력이 안 좋아서 못 넣었지만 네. 우리 선수들은 잘했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날 경기에 대해서는 클린스만 감독도 우리가 진짜 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근데 이건 사실상 본인의 전술이 없다는 걸 인정한 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답답했던 건 쿨링 브레이크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중간에 쿨링 물 먹고 할 때 그때 보통 감독들은 와서 선수들에게 작전판을 갖고 지시하고 혹시 자기가 그냥- 쿨링 브레이크 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 물 먹은 거 아닌가? 그거라도 차라리 하지. 물도 안 먹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작전 지시가 없는 거야 그게. 그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날 경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우 완대발 윙어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이 포지션을 뛰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거 되게 불편하죠. 이재성 선수는 마인츠에서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 섀도우 스트라이커 이런 가운데 플레이에 특화된 선수예요. 이재성 선수가 사이드를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리고 하는 게 강점이 아니라 이 선수는 공을 키핑해주고 연계 플레이하고 원터치 패스로 연계해서 들어가는 공간 파고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홍현석 선수도 반대발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건 좀 약하죠. 반대발 윙어가 그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건 좀 파고 들어가서 올리는 건 약하고 약간 이강인 선수와 비슷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긴 해요. 공 몰고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올려주거나 패스를 넣어주거나.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두 명을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양쪽 측면에 뒀다는 거는 이 클린스만 감독의 완벽한 패착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한 자리는 돌파형 선수를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막히면 한쪽은 어떻게든 돌파를 뚫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홍현석이나 이재성 선수 대신 한 자리에 황희찬 선수 이렇게 돌파형 선수가 들어갔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결과적으로 이재성 선수 크로스 2번, 키패스 1번, 홍현석 키패스 1번, 크로스 0번. 아예 그러니까 그 두 선수들이 저는 이재성 올리는 걸 본 적이 없는 크로스 올리는 걸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재성을 가운데 두고 황희찬을 왼쪽에 쪽에 뒀으면 더 그렇죠. 좋았겠네요. 예. 홍현석 선수도 소속팀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예요. 윙어로 그것도 가뜩이나 이강인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측면에 가끔 쓰긴 하는데 그것도 주로 왼쪽에 씁니다. 오른쪽에 선 경우와 지난 시즌 올 시즌 딱 통틀어서 한 번이 홍현석이? 홍현석 선수 측면에 세울 선수가 없었나요? 그 포지션에 다른 선수들이 있는데 감독의 선택이었던 거죠. 네. 창의적이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다 하더라고요. 어린 선수 이재성 선수 그렇게 안 어려요. 아니 홍현석 선수 아. 케이스를 얘기한 거겠죠. 아니, 경험 쌓게 하려고 온 게 아닐 텐데 그분이 네. 아니, 벤치 측면에 계시더라고 클린스만은. 네. 측면. 측면 좋아하시나? 아무튼 웨일슨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끝나고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챙긴 건 이제 아들 유니폼, 네, 유니폼 챙기셨더라고요. 아이런 램지 유니폼 유명한 선수죠. 챙겼다고 램지 또 선수. 유명하죠. 인터뷰까지 할 것까지 있었을까? 그게 이제 하루 뒤에 BBC 웨일스 통해서 그 언론 보도가 알려지긴 했는데 그게 이 방송사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중계 끝나고 플래시 인터뷰를 합니다. 그라운드 인터뷰예요. 거기서 그 웨일스 기자였던 것 같아요. 웨일스 기자가 물어봤어요. 램지한테 유니폼 이렇게 서로 교환했는데 그때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전에 아들한테 텍스트가 왔다, 문자가 왔다. 램지 유니폼 좀 집에 가져와 달라.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이정찬 선배가 그 보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BBC에서 나오면서 한국 언론들이 많이 이제 받아쓴 케이스인데, 야, 그거를 상대팀 감독이 상대 선수의 유니폼을 그렇게 챙겨간다는 케이스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하고 가나하고 했을 때인가요? 끝나고 그 감독이 와서 손흥민이 유니폼 달라고 막 월드컵은 아니고 월드컵 예전에 아니었나요? 월드컵 예선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감독. 아. 투르크메니스탄 감독 저 어젠가 그제 한번 잠깐 보여드려야 하나요? 아니 카타르 월드컵에서 경기 끝나고 그 우리 2차전 끝나고 2차전 가나였죠. 네네네. 네. 가나전 끝나고 가나 감독인 이 코칭 스태프였 감독은 아니 코칭 스태프였던 것 같다. 오도 감독이고요. 네. 손흥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나한테 져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있는 상태였는데 맞아. 뭐 손흥민한테 와서 인터뷰 달라고 했다가 손흥민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말리고 막 이랬던 유니폼 달라고 했다가. 네. 기억력 죄송합니다. 그러면 짧네요. 기억력이 되게.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닌 걸로. 되게 오랜만에 사과하시네. 또 검색. 찾아봐야지. 이것도 2019년도에 제가 투르크메니스탄 출장 가서 보도했던 부분인데 투르크메니스탄 감독이 손흥민 유니폼을 받아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있네요. 예. 손흥민에게 다가온 가나 스태프 이거 셀카 찍었는데요?
셀카였어요. 셀카였나요? 유니폼이 셀카였어요. 아니고. 네. 그거는 제가 기억합니다. 셀카는. 또 사과 제가 해야 되나요? 스태프가 어쨌든 약간 스태프가 선수한테 우는데 손흥민 그거를- 우는데 그러니까 셀카 찍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태프가 그렇게 하니까 또 가나 스태프가 말리고 하는. 말렸죠. 네, 그런 셀카였나요? 유니폼이 아니고. 네. 셀카 찍고 유니폼 달라고 하려고 했을 거예요. 사과는 안 하시는 걸로요. 사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비슷하게라도 기억을 했어야지 그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아까 경기로 돌아와서 중앙 공격이 실종됐다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통계를 낸 걸 봤더니 클린스만호 웨일스전까지 기준으로 중앙 공격이 심각합니다. 제대로 된 게 없구나요. 이상적인 중앙 공격 그러니까 100%를 따졌을 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나누거든요. 보통 가운데를 한 35% 정도 봐요. 그리고 한쪽이 뭐 30% 후반, 40% 초반 이렇게 이제 배분이 돼야 좋은 경기를 했다, 밸런스 있는 경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우루과이전 때 중앙 공격이 20%입니다. 페루전 16%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 엘살바도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19%까지 올라갔다가 일방적으로 했는데 19%예요? 네. 웨일스전 때 역대 최저치를 찍습니다. 12 이러는 거 아니에요? 14%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일스전 때 우리가 중앙이 실종됐다라고 한 게 이게 스탯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냥 U자 빌드업이니까 양쪽 측면만 왔다 갔다 하는. 훨씬만 썼네요. 네. 얼마대로. 근데 우리 안 그랬었는데. 자 그리고 사우디전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사우디 1대0으로 이겼는데 이겼죠. 참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페널티킥도 하나 날리고 페널티킥 그렇죠. 예, 그 심판이 날렸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 심판이 날리고 비디오 판독이 없어서 그래요. 없었어요. 그 심판이 약간 그 위치에서 멀리 있었고 보이는 각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 선심이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명백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명백하게 파울이더라고요. 슬로모션을 안 봐도 일단 공은 네.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수비수가 손흥민 발에 닿았느냐 안 안 닿았느냐 닿았냐. 그거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선심이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넘어간 건 좀 아쉬웠고 어쨌든 뭐 페널티킥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전체적으로 전반은 뭐 우리가 압도한 경기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좀 체력이 떨어지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네. 오히려 아찔한 위기도 많이 있었고 근데 선수들 체력이 지금 많이 안 좋을 때인가요? 이거를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우리 선수들이 은근히 이제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금방.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선수들 연령대에 상관 이렇게 분석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후반에 체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한 가지는 클린스만 감독 축구가 좀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축구긴 해요. 그러니까 음.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제 결과는 안 나오는 왜냐면은 그런 건가? 왜냐면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은 뛰기만 하는 전방 압박을 좀 많이 해주고 빠른 공수전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되게 힘든데 그거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많이 앞에서 이제 많이 뛰어주다 보니까 후반에 지치죠. 지친 게 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디까지 다 핑계죠 그거는 체력은. 네. 근데 눈에 띄게 후반 막판에 네.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지치는 모습을 최근에 막 월드컵 때나 그때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왜 갑자기 체력 얘기가 나오나 했어요. 체력 훈련을 안 하진 않을 텐데. 굳이 월드컵 때와 비교한다면 벤투 감독은 후방 빌드업이잖아요. 후방 빌드업을 할 때 패스로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보다는 체력적으로 좀 더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바로 전방 압박에서 뺏어서 바로 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조금 더 힘든 케이스죠. 근데 이날 사우디 전반은 다들 경기력이 뭐 웨일스전에 비해서는 확 달라졌고 전체적인 경기력은 좀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전반전은 저는 되게 시원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전반전은 괜찮았잖아요. 전반전에 우리가 일단- 전반 슈팅이 11개였고 네. 유슈팅이 6개였어요. 일단 공 연계가 잘 됐고 물론 네. 사우디가 웨일즈보다는 당연히 많이 아래 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뭐 수비적으로는 허술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일단 그 측면에서 돌파가 굉장히 활발했고 네. 이재성 선수도 뭐 눈에 띄게 공 연계도 좀 좋았었던 것 같고 이재성 선수는 저는 뭐 미리 말하지만 이 경기 MVP급으로 활약했던 선수고요. 한 골 넣었어야죠 근데 그렇죠. 너무 아깝죠. 이재성 선수가 오른 측면 사이드를 왔다 갔다 해주고 중앙까지 파고 들어가고 이재성 선수가 이날은 반대발 윙어로 했던 거고 황희찬 선수도 반대발 윙어였죠. 왼쪽에 섰으니까. 근데 웨일스전과 달랐던 거는 밸런스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비슷한 스타일의 플레이메이커 유형인 이재성과 홍현석을 둔 게 아니라 한 명은 돌파형을 두면서 약간 밸런스를 맞춰준 거죠. 이쪽은 뚫고 들어가고 이쪽은 안으로 들어오고 뭐 하는
그런 밸런스가 맞으면서 황희찬, 이재성 선수의 활약이 다 좋았어요 이날. 좋았죠. 네, 황희찬 선수도 진짜 저돌적으로 그 특유의 모습 보였잖아요.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약한 모습, 특유의 모습까지도 다 보여줬는데. 골키퍼가 잘 막았죠. 그거는. 네, 그렇죠. 그날 이렇게 양쪽 측면 공격이 뚫리다 보니까 사우디 수비는 양쪽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그럼 또 가운데 공간이 가운데 이제 나죠. 공간이 남고 이날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전방 압박을 상당히 열심히 잘해주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정말 프리롤로 제대로 뛰었죠. 하프라인 아래쪽 내려오기도 하지만 주로 페널티 박스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연계 패스 본인이 발 뒤로 흘려주는 거 원하는 대로 손흥민 선수도 다 했잖아요. 이날 보면서. 선제골 장면도 오른쪽에서 이재성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흘려주고 땅볼 선수가 크로스를 손흥민이 흘려주고 황인범이 찔러준 것을 사우디 수비수가 막으려다가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했죠. 그걸 조규성 선수가 냅다 달려가가지고 머리로 역시 머리로. 그 사우디 수비수는 그냥 놔뒀으면 그거 나가는 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드렸다가 어시스트를. 그래서 이날은 전반전 같은 경우는 좌우 밸런스도 상당히 괜찮았고 조규성 선수 열심히 뛰어주고 손흥민은 너무 잘했고 황인범 선수가 확실하게 지난번 웨이스전보다는 훨씬 경기력이 나았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패스 나았고. 주기도 살아나고. 그래도 한 경기만 해. 네. 전반은 그렇게 됐고 후반에 좀 우리가 체력적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뭐 실점 장면도 있었고 아쉬운 경기 있었지만 저는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후반에서 하나 꼽고 싶어요. 후반 3분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후방에서 혼자 공을 몰고 올라옵니다. 그거 코너킥 만든 거 달려 들어와서. 네,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롱패스로 손흥민한테 찔러주고 맞아요. 그거. 손흥민이 그걸 또 이재성 뒷공간 파고든 맞아요. 이재성한테 해서 이재성의 슈팅이 골키퍼한테 막혀서 그렇죠. 코너킥을 했지만 그렇죠. 저는 이거를 클린스만 감독이 해야 되는 축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이. 패스가 기가 막혔죠 아주. 그렇죠. 뭐 클린스만 감독의 목표가 아시안컵 우승이라고 하지만 뭐 아시안컵에서 당연히 쓸 장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나와야 될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 같은 데서 그게 우리가 역습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아닐까. 90년대 저희가 그런 식의 축구를 많이 했죠. 그때 리베로 홍명보 선수가 이제 패스 그 킥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 전방으로 그렇게 찔러주는 킥들, 패스들을 많이 했었죠. 네. 김민재 선수가 워낙 패스가 좋으니까 그렇죠. 또 뚫고 나오기도 잘하고. 워낙 그 잘하고 김민재 선수가 이날 최고 평점 받았습니다. 김민재가. 네. 김민재 선수가요. 평점이 발롱도르 8.9점으로 이날 1위고요. 후반에는 진짜 김민재 활약이 대단했죠. 하드캐리 했죠. 하드캐리를 했죠. 그냥 혼자 뛰쳐나와가지고 공 맞고 그거를 다시 또 뛰쳐나와서 발 맞고 수비 막 다 올라왔나 본데요? 김민재 선수 김민재 직전에 이제 풀타임 주고 미네에서 왔고요. 이제 경기 체력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김민재 선수도 이날 패스 미스가 조금은 있었죠. 예. 전반에.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패스 미스가 조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 뭐 인간이니까. 그다음에 이날 평점은 손흥민 선수가 2위 8.2점으로. 손흥민도 뭐 아주 참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참 힘들어요 보면. 네. 진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슈팅도 날려야지, 패스도 해줘야지, 내려와서 또 네, 연계도 맞아요. 해줘야지. 수비도 네. 하고 공격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진짜 우리 클린스만 감독 축구의 문제는 뭐 감독도 얘기하지만 지금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날 경기 슈팅 수만 보면요.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역대 최다 슈팅을 기록. 그러니까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사우디 또 이제 이런 경기는 또 상대 골키퍼가 잘해요 보면. 맞습니다. 네, 네. 그 굳이 뭐 골 결정력이 없었다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정도로 상대 골키퍼가 잘 막았고 이재성 선수는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 세컨볼 할 때는 황희찬 선수의 슈팅 골키퍼 막아낸 거 그 세컨볼은 그건 따냈어야 되지 않나. 거기서 그냥 너무 성급하게 지르지 않았나. 급했어. 좀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날 유효 슈팅도 괜찮았어요. 우리 유효 슈팅도 최다. 일반 슈팅도 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전반이 슈팅 11개, 유효 슈팅 6개. 후반에 슈팅이 8개. 유효 슈팅이 1개. 그러니까 전후반 경기력이 슈팅 수에서도 차이 분명하게 좀 이 있네요. 차이가 나죠. 사우디도 이제 그 만치니 감독 영입해서 이번에 2연전 모두 졌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두 감독이 많이 대비가 됐잖아요. 화면으로. 만치니 감독은 참 멋있게 양복 입고 바바리에다가 딱 입고 왔는데 우리 그 클린스만 감독님은 어디 이웃집에 이웃집 마트 가는 이웃의 마트 가는 복장으로 너무 있는 그 후드티 같은 거 입고 이게 조금 살짝 좀 뭐라 그럴까요? 핏이라도 예뻤으면 좀 그렇다.
그리고 너무 좀 적극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감독 샷을 비쳤을 때 뭔가 좀 그 액션이 좀 있거나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팔짱을 끼고 있거나 그냥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약간 이런 모습들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팬들이 바라는 가뜩이나 모습은 마음에 안 드는데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고 전술에 대한 문제가 나온 상황에서 팬들이 원하는 그림은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전술 지시와 코치와 뭐 논의하거나 이런 모습들일 그런 거예요. 모습이 아니고 이제 혼자 떨어져서 벤치에 기대 있거나 벤치 옆에 기대 있거나 약간 이런 모습이 아니 근데 그 그냥 약간 좀 관전하러 그-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선 경기 못 뛰게 해서 삐진 거 삐졌나 이 생각. 관전하러 오신 거 아닌데 왜 그러실까? 네. 아무튼 좀 긴장과 우려가 좀 많이 됐습니다. 네. 또 이 와중에 일본이 또 독일을 4대1로 이겨가지고 또 일본이 독일 이기고 또 어디 이겼죠? 트르키예를 4대2로 이겼습니다. 튀르키예까지 이겼어요. 어젯밤이죠. 와 네. 8골이나 넣었네요. 총 골 많이 넣었다. 유럽의 강호들을 좀 연파를 하고 유럽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일본은요. 역대 아시아 팀이 유럽에 가서 그것도 독일은 뭐 거의 최강에 속하는 팀이고 지금이야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튀르키예도 뭐 유럽에서는 뭐 톱10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강팀들을 완전 완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게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진짜 일본은 제가 인정하기 싫지만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일본은 2000년대 초반쯤이었을 거예요. 50주년 계획을 세웠어요. 향후 50년 뒤에 우리는 월드컵을 개최하고 그 대회에서 우승할 것이다. 50년 계획을 그 세웠거든요. 2000년대 초반이 아니라 그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아마 90년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90년 그러니까 J리그가 언제 생겼죠? 90년대 초반에 91년, 생겼죠. 92년 그 정도에 그때 생겼어요. J리그 탄생하고 하면서 100년 갱년, 계획을 네. 세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겠다 축구에. 그러면서 예전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는 절대 일본한테 안 졌거든요. 네. 거의 안 졌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오면서 또 이제 우리가 계속 강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강해지는 건 느껴졌죠. 그래서 우리와 대등해졌다. 약간 90년대에 그랬었고 200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앞서가려고 한다라는 느낌. 지금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느낌. 그때 100년 계획을 세웠던 거고 요거는 이제 2050 몇 년도에 월드컵 개최하겠다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다시 한번 또 50년 2002년 계획을 월드컵 끝나고 세부 그쯤이었을 거예요. 세부 계획을 세운 건데 음. 뭐였냐면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2002년에 세웠다. 2050 몇 년에 한 거면 그 당시 경기 뛸 선수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네, 선수들이에요. 아는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 선수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2002년부터 2030년까지는 우리가 그 선수들이 이제 뭐 유럽에서 잘 뛸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 선수들이 이제 중간 과정이에요. 이게 일본이 그렇게 올라가는. 저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허황된 말로 들렸지만 그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미 들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때 물론 우리가 4강을 가고 일본은 16강에서 멈췄지만 그 1999년 그 나이지리아 세계 청소년 선수권에서 일본이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때 트루시에 감독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큰 쇼크를 줬었죠. 네.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에 J리그를 탄생시키고 J빌리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파주 트레이닝 센터 같은 거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만든 거죠. 해가지고 축구장 뭐 한 10면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선수촌을 만든 거죠. 그걸 만들고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때부터 축구에. 그래서 J리그는 K리그보다 훨씬 더 일찌감치 또 지역 기반으로 잘 정착이 됐고 그런 프로축구의 인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그게 A 대표팀까지 연결이 됐고 또 해외 선수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나카타라든가 그 당시 오노 신지 뭐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외 선수들을 보내서 뭐 해외에서 그 거의 특급 선수로까지 성장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2002년 월드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이제 허정무 감독이었죠. 우리는 99년이었으면 그 허정무 감독 때 굉장히 우리는 비틀비틀거리고 있을 때 일본이 팍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히딩크 감독을 2000년에 긴급 수혈을 해서 2002년은 잘 막았죠. 막았죠.
사실 2002년에 일본이 더 잘할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축구 기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일본이 너무나 그 준비를 많이 잘했으니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사실 다행이었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이어지는 걸 보면 일본이 이제 월드컵에서 16강은 거의 매번 가는 나라가 돼버렸고 우리는 지난번에 갔지만 상당히 매번 이런 큰 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조마조마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 생각해야 하고. 일본 감독이 지금 누구죠? 일본 감독의 일본인이죠. 그 카타르 월드컵 때 뛰었던 그 감독인데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일본인이죠. 일본인이죠. 네, 일본인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서 그거를 그러니까 유럽식 시스템을 쫙 갖춰놓은 다음에 일본인 감독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망한 게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망했죠. 그러지 않았나요? 잘 기억은 안 제가 나요. 뭐 어제 것도 기억 못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일본인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계속 일본인 감독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도쿄올림픽 때도 그랬고 네.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랬고 약간 그런 같은 감독입니다. 같은 감독이죠. 그래서 좀 뭔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고 이 성과가 수십 년 전에 10년 이상 전에 했던 그런 투자들이 지금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면서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 성과로 키운 유럽파들 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유럽파 일본이 뭐 50몇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키워서 이런 성과를 냈죠. 그리고 그 선수들을 그만 냅두는 게 아니에요. 이 선수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독일에다가 또 분점을 냈죠. 맞아요. 일본 축구협회 분점을 일본 축구협회 냈어요. 분점이 있어요. 독일? 그 선수 관리하는. 유럽파들만 관리하는 분점이 독일에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요. 그래서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을 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 깬 선수들, 골 넣은 선수가 아마 전부 독일에서 뛰는 선수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뛰다가 예를 들어 뭐 소속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치료받는 거나 컨디셔닝 관리하는 거를 와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상담하러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도 조금씩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 우리도 유럽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는 클린스만 감독을 먼저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만들고 계속 거기 계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 자기 있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계속 계시려는 거 아니죠? 지점장 하시려나? 그리고 한준희 부회장도 이거의 필요성을 조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얘기가 많이 되지 않을까. 지금 유럽파가 최근 들어서도 어린 선수들이 이제 많이 많죠. 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도요. 우리도 유럽파 이제 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일본은 그 축구 스타일을 봐도 그렇고 뭔가 전술을 감독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스터디 그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감독 하나의 그 목매는 그런 시기는 지났으니까. 그래서 뭔가 전술과 관련해서 보면 지난 여자 월드컵 때도 그랬고 일본이 스페인 4대0으로 깨고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이 그렇다고 경기를 압도하진 않아요. 압도하진 않는데 상대의 스타일을 잘 이용해서 허를 찔러서 기회가 왔을 때 그 성공률을 않나요? 굉장히 높이는 이런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독일전도 그랬잖아요. 네. 예, 독일 4대 0으로 역습 상황 4대 1로 4대 이겼을 1이죠. 때 4대 1로 깼을 때도 이게 완전히 뭐 빌드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골라서 글로 찔러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골 결정력을 높이는 이게 굉장히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배워야죠. 그렇게 배우려고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 유럽에 있다고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웨일스전이 끝난 다음에 현지에 있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지금 장시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아연시색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한국 축구는 성장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현대 축구의 흐름을 유럽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한국에 가서 그걸 선수들한테 이식하고 배워야 성장이 가능하다. 내 스타일은 난 이걸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사람 바꿔라. 다른 사람 바꿔라. 이런 말을 라고 지금 인터뷰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감독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 그러니까 인터뷰. 축구협회가 어떻게 이걸 감내해 나갈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왔을 때도 살짝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많이 봤었거든요. 스타 플레이어고 검증되지 않은 감독이고 감독 경력이 뭐 많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코 낄 수 있겠다. 이제 일단 감독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르면 아마 연봉 다 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아마 보통 그냥 이거 자른다고 해서 바로 딴 감독 선임하면 이 돈
이제 클린스만한테 돈 안 주고 이게 아니라 클린스만한테 자녀- 계약 자녀연봉을 다 줘야 돼요? 자녀 자녀연봉 연봉. 다 줘야 돼요? 음. 경질에도 음. 사퇴면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배째라잖아요 네. 지금. 사퇴는 안 줘도 되고요. 경질은 줘야 되는데 경질 같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일시금도 합의해서 조금 가격을 줄여서 가져간 케이스가 있고 보통 다음 직장 잡을 때까지 월급 체계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 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어머 진짜요? 저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대표팀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 팀들도 다 유럽 클럽 다 그래요. 전 몰랐어요. 경질에도 그러니까 감독은 연봉을 함부로 뽑는 게 아니에요. 네. 11월 달에 월드컵 예선이 시작됩니다. 월드컵 예선 시작될 때 아시아 11월 A매치 10월 달까지만 친선 경기고요. 11월 달에는 2026년 월드컵 예선이 시작돼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시아 팀들하고 붙어요. 그리고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우리 또 아시아 팀들하고 붙고.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한 번밖에 못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실험할 수 있는 거는 10월 달에 A매치 2번밖에 없는 거예요. 베트남, 튀니지하고 하는 경기. 그리고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들 바빠지겠네요. 조지느라. 클린스만 감독은 거의 현지에서도 부임 때부터 얘기했죠.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다. 나는 지금 아시안컵으로 가는 과정이고 지금 나에 대한 비판 나 다 이해한다. 나는 하지만 지금 선수들을 실험하는 과정이고 세대 교체를 하는 과정이고 하니까 아시안컵 결과를 봐라. 난 그때까지 내가 무조건 결과가 된다. 그때 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긴 봐야죠.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지네요. 네, 참고로 아랍에미리트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는 데뷔전에서 승리를 했다는 네.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를 이겼죠? 4대 1이었나요? 1이었나 4대 2였나 네.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계시죠? 약간 벤투 감독의 비판 포인트하고 좀 많이 달라요.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벤투 감독은 일단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의 모든 걸 올인을 한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고집이었죠. 네, 고집. 그 비판 포인트였다면 이분은 그 문어발다리로 그냥 한 다리 딱 걸쳐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벤투 글쎄요. 감독님 때는 이기기도 많이 이겼어요. 그렇죠. 네. 이기면서도 승리를 좀 계속 비판을- 챙겼는데 근데 지금은 정확한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벤투 감독 시절에 안방 홈에 우리 한국에서 열린 A 매치에서 우리가 1패일 거예요. 패배는 딱 한 번. 근데 벤투 감독은 평가전도 실전처럼 했으니까 맞아요. 이기려고. 네. 그래서 뭘 평가전을 그렇게 이기려고 하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좀 이겼으면 좋겠네요. 지금 1패가 브라질입니다. 우리 베트남은 이기겠죠? 이겨야죠. 쉽게 말을 못하면 이기겠죠. 선배님 이겨야죠. 자 아무튼 뭐 이제 초기긴 하지만 초기부터 너무 셉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촉이 오시나요? 초기 안 합니다. 안 네. 옵니다. 초기 좋지 않아요. 네. 자 오늘 뽕피디 없이 오래 했네요. 오 엄청 오래 했네요 오늘. 네. 다음 주에는 뽕피디가 나올 테니까 짧게 하자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